85세 이승호 할아버지는 3년째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직원들은 그분을 고독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방은 뭐예요? 어느 날 정전이 일어났을 때 사회복지사 수진이 침대 밑에서 발견한 낡은 가방.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승호? 정말 이승호 전우님이신가요? 우리가 30년 넘게 찾던 분이에요. 전화를 받은 백마부대 전우의 담당자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과연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고 있었을까요? 퇴소 당일 요양원 앞에 검은 차량 100대가 줄을 섰습니다. 충성, 100명의 할아버지들이 일제히 외치는 그 순간 이승호 할아버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호입니다. 올해 85세입니다. 지금은 햇살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벌써 3년째 이곳에 있네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침대 정리를 하는 게 제 일과입니다. 옛날 군대에서 배운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자식들이 셋 있어요. 큰아들 재민이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둘째 딸 소영이는 카페를 운영하고, 막내 현우는 회사를 하고 있어요. 다들 바빠서 자주 못 와요. 룸메이트 영철이가 가끔 또 자식들 기다리냐고 물어보는데 전 그냥 바람 쐬고 있다고 대답해요. 사실은 조금 외롭긴 하죠. 제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젊었을 때 베트남 전쟁에 갔었거든요. 그때 일들은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햇살 요양원의 302호실에서 이승호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한때 날카로웠을 눈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승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 침대에서 자고 있는 룸메이트 조영철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침대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이불을 팽팽하게 당겨 직각으로 모서리를 맞췄습니다. 베개는 정확히 중앙에 놓았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내무반 정리를 하듯 완벽했습니다.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영철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친근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습관이라서 그래. 승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햇살 요양원은 서울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3층 건물에는 60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승호는 세수를 마치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멀리 산등성이가 보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하늘 아래로 요양원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 자리에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오늘은 누군가 찾아올까 하는 기대로. 하지만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28세의 사회복지사 최수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고맙네, 수진아. 승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 식당은 벌써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들이 찾아온 어르신들의 테이블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손자가? 네,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대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할머니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승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구석진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언제나 혼자 앉는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드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앉으세요. 수진이 승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일하느라 바쁠 텐데 괜찮나? 괜찮아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제가 더 좋거든요. 수진의 말에 승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수진은 승우가 3년 전 이곳에 왔을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가족들의 방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혼자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독한 할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런 호칭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승우에게는 분명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설 일을 좀 했지. 승우의 대답은 늘 그랬듯 짧았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몇 명이세요? 셋이야. 아들 둘에 딸 하나. 승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바쁘네. 그 말 뒤에는 깊은 한숨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왜 혼자 계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승우는 다시 창가로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매일의 일과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요양원 정원이 보였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량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승우는 차량 하나하나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식들이 찾아올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망이었습니다. 차들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철수야, 또 자식들 기다리나? 영철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82세인 영철은 승우와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바람 쐬고 있는 거야. 승우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무 기다리지 마. 올 사람은 와. 영철의 위로에 승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승우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재민은 55세로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지만 IMF 외환위기 때 승우의 건설회사가 망한 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재민은 결국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둘째 딸 소영은 52세였습니다. 이혼 후 혼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생계에 바빠서 아버지를 찾아올 여유가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 현우는 48세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워져서 아버지께 얼굴을 보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승우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자식들이 떠나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승우는 혼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70대 할머니가 딸과 손자와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손자의 말에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지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왜 안 올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승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들 바쁜 거예요. 수진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승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영철은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승우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던 시절, 아내와 함께 자식들을 키우던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IMF 외환위기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업이 망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번갈아 모시다가 요양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호에게는 자식들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습니다. 백마부대 소속으로 3년간 복무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너무 끔찍한 기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67년 꽝성 전투의 기억은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승호는 또 그 악몽을 꾸었습니다. 동료들을 구해야 해. 사수가 죽어가고 있어. 승호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승호야, 진정해. 여기는 요양원이야. 영철이 깨어나서 승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승호는 서서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영철아. 또 시끄럽게 했네. 괜찮아. 나도 가끔 그런 꿈 꿔. 영철의 말에 승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나도 베트남에 갔었거든. 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군의관으로 3년간 복무했지. 승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도 그곳에 있었나? 응. 1966년부터 1969년까지. 너는 언제 있었어? 나는 1965년부터 1968년까지 백마부대에 있었어. 두 할아버지는 서로의 전쟁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은 군의관으로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승호는 전투 현장에서의 치열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승호의 이야기 중에는 유독 1967년 꽝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 승호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대가 매복 공격을 받았거든. 적들이 사방에서 포위해 왔어. 영철은 승호의 이야기를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7명의 동료가 부상당해서 적진에 고립됐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뛰어들어갔어. 1명씩 업고 나왔지. 3명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살렸어. 승호의 담담한 말에 영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너는 영웅이네. 영웅이 무슨. 그냥 동료를 버릴 수 없었을 뿐이야. 승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악몽을 꾸는 거야.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기억이 따라다녀. 승호는 전쟁 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때문에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영철이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줘서 뭐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승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승호는 다시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침대 밑에 소중히 보관된 오래된 가방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승호의 외로운 일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햇살 요양원에 갑작스럽게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복도의 비상등만 깜빡거렸습니다. 어둠이 요양원 전체를 덮었습니다. 어르신들, 괜찮으세요? 수진이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뛰어다니며 입소자들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들, 괜찮으세요? 수진이 302호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우리는 어둠에 익숙해. 영철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승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이보다 더 깜깜했거든. 수지는 손전등 불빛으로 방안을 살펴보며 두 할아버지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승호의 침대 밑을 비쳤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오래된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그 가방에 고정되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방은 뭐예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그냥 옛날 물건들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그 가방에서 뭔가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승호가 그 가방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가방을 꺼내서 들여다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정전이 복구되었습니다. 밝은 불빛이 다시 방을 비췄습니다. 수진은 승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궁금해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보고 싶으면 봐도 돼. 영철이 옆에서 승호를 격려했습니다. 수진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승호는 천천히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방은 오래되어 가죽이 낡아 있었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가방을 열자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색이 바랜 흑백 사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승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셨네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들이야. 승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동료들이었어. 수진은 사진 속 젊은 군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모두들 정말 어려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진 밑에서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짝이는 금속으로 된 훈장이 있었습니다. 무거워 보이는 훈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공훈장이야.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받은 거지. 승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보다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더 뒤져보자 중요한 서류가 나왔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미지급 통지서였습니다. 서류에는 1995년부터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이 이자와 함께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서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중요한 서류 같은데요. 왜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중요해? 어차피 받을 수도 없는 거야. 승호가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당연히 받으셔야 할 돈이에요. 복잡하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복잡하잖아, 그런 거. 승호는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서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진은 인터넷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참전 용사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수진은 관련 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 문의드려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신데 보상금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수진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승호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혼자 처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자녀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승호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시 작성한 연락처를 확인해 봤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큰아들 재민은 미국에 있어서 국제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둘째 딸 소영과 막내 아들 현우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방에서 발견한 부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백마부대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참전 용사회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인터넷으로 백마부대 전우회를 검색해 봤습니다. 다행히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백마부대 전우회죠? 저희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 때문에 연락드려요. 어떤 할아버지신데요? 전우회 담당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승호라고 하시는데 1967년 꽝성 전투에 참여하셨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더니 담당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승호? 정말 이승호 전우님이신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수진이 궁금해하자 담당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찾던 분이에요. 지금 당장 회장님께 연락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나이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백마부대 전우회 회장 이대성입니다. 정말 이승호 전우님을 찾으신 건가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요양원에 계세요. 이대성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다고요? 네, 확실해요.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대성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넘게 찾았어요.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이승호 전우는 우리 백마부대의 전설이에요. 1967년 꽝성 전투에서 7명의 동료를 혼자 힘으로 구출한 영웅이거든요. 수지는 승호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대성 회장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분대가 베트콩의 매복 공격을 받았어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7명이 부상당해 고립됐죠.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누구도 구하러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승호 전우가 혼자 뛰어들어간 거예요. 정말요? 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한 명씩 업고 나왔어요. 3명은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는데 그분 덕분에 모두 살아 돌아왔죠. 이대성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중에 김태호, 박민석, 정상우라는 분들이 계셨나요? 수진이 가방에서 본 사진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분들이에요.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흥분되었습니다. 김태호는 지금 국회의원이고 박민석은 대기업 회장, 정상우는 대학병원 원장이에요. 모두 이승호 전우 덕분에 살아서 성공할 수 있었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이승호 전우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연락처가 자주 바뀌고 전우의 모임에도 나오지 않아서 찾을 수 없었죠. 회장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년 그분을 기리며 승호 장학금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어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수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승호 전우가 지금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요? 네, 자녀분들이 계시긴 한데 연락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 영웅이 혼자 계시다니. 당장 전우의 비상회의를 소집하겠어요. 모든 전우들에게 알려야 해요. 이승호 전우를 찾았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전국 각지의 백마부대 전우들에게 긴급 연락이 돌았습니다. 이승호 전우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70대, 80대의 할아버지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흥분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이승호야?
30년 넘게 찾던 그 이승우 말이야? 맞아. 요양원에 계신다는데 혼자 지내고 계시래.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가 당장 찾아뵈야 해. 전우들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젊은 TV 기자 한미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25세의 미래는 사회부 기자로 일하며 의미 있는 스토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영웅이 요양원에서 혼자 지낸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뉴스가 될 만했습니다. 미래는 더 깊이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승호가 구출한 7명의 행방을 추적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김태호는 현재 국정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명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박민석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이었습니다. 미래는 김태호 국회의원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이승호라는 분을 아시나요? 베트남 전쟁 때 의원님을 구해주신 분인데 김 의원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승호? 정말 이승호 선배님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당장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김 의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찾던 은인이었습니다. 박민석 회장에게도 같은 연락이 갔습니다. 이승호? 그분을 찾으셨다고요? 박 회장은 회의 중이었는데 즉시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78세의 박 회장이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상우 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승호 선배님? 정말요?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원장은 당장 병원 일정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찾던 은인을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그분이 혼자 요양원에 계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성공한 삶을 살면서도 평생 승호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는 이들의 반응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요양원에서는 수진이 승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백마부대 전우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대요. 승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나를 찾고 있었다고? 네, 30년 넘게 찾으셨대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구하신 분들이 모두 성공하셨어요. 수진의 말에 승호의 눈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평생 혼자 간직해온 아픈 기억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승호의 자녀들에게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먼저 둘째 딸 소영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골목에 자리 잡은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52세의 소영은 이혼 후 혼자 이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요? 또 요양원비 이야기인가요? 소영이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수진이 베트남 전쟁에서의 승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7명의 동료를 구한 영웅 이야기를. 거짓말이에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면 왜 말씀 안 하셨겠어요? 하지만 수진이 사진과 무공훈장을 보여주자 소영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예요?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구하신 분들이 지금 모두 성공하셨어요.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병원장이 되셨죠. 소영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무능한 아버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니.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네요. 정말 너무. 소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막내 아들 현우를 찾아갔습니다. 48세의 현우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어수선했고 현우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아버님에 대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또 돈 이야기인가요?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현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에 연락을 피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전쟁 영웅이셨어요. 수진이 설명하자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수진이 증거 자료를 보여주자 현우는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영이 미국에 있는 큰 오빠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오빠 아버지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 55세의 재민은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뭔 소리야? 또 아버지 때문에 무슨 일 생겼어? 재민이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서 영웅이셨대. 사람들 목숨을 구하셨고 그분들이 지금 모두 성공해서 아버지를 찾고 있어. 소영의 설명을 들은 재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에 대해 실망하고 원망했는데 이런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편 김태호 의원 사무실에서는 급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승호 할아버지를 찾았다고 전화드린 기자입니다. 미래가 김태원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75세의 김 의원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승호 이야기를 듣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배님을 정말 찾으셨다고요? 김 의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햇살 요양원에 계세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그분을 찾았어요. 김 의원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참전용사 지원 정책을 강화한 것도 모두 선배님 때문이었어요. 김 의원이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적의 총탄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승우 선배님이 저를 업고 뛰어나왔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그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지금 혼자 계세요. 가족들과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해요. 미래의 말에 김 의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 분이 혼자 계시다니. 당장 국가유공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어요. 박민석 회장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78세의 박 회장은 여전히 건설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호 이야기를 듣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승호 형님? 정말 찾으셨다고요? 박 회장은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미래가 상황을 설명하자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이 혼자 계시다니.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형님 덕분인데. 당장 의료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제가 책임지겠어요. 정상우 원장은 수술복을 벗고 미래를 만났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이승우 형님을 찾으셨다고요? 원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 없었으면 제가 의사가 될 수도 없었어요. 전쟁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었는데 형님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제가 직접 진료해드리겠어요. 세 사람은 모두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연락했습니다. 이승호 할아버지 건은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세요. 30년간 미지급된 보상금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주시고요. 박민석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고급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24시간 간병 서비스도 준비해. 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 최고로 해.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정상우 원장은 의료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한 분을 모시게 될 거예요. 85세 고령이시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해요. 최고의 치료진을 구성해 주세요. 이대성 회장은 백마부대 전우의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승호 전우를 위한 특별 작전을 계획해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30명의 전우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승호의 영웅담을 들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은인을 찾았으니 제대로 된 예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이대성 회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는 건 안 됩니다. 한 전우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승호 전우 같은 분은 최고의 대우를 받으셔야 해요. 맞습니다. 최고급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24시간 전담 의료진도 배치해야 해요. 전우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승호 전우가 외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대성 회장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우리가 교대로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자. 매일 누군가는 곁에 있게 하는 거야. 전우들이 일제히 찬성했습니다. 한편 요양원에서는 소영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소영이 요양원으로 뛰어와서 승호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호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중년 여성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아시나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소영이에요. 둘째 딸. 소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소영이가 누구지? 영철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승호야, 딸이야. 예쁜 딸. 아, 소영이구나. 많이 컸네. 언제 이렇게 컸지? 승호가 어렴풋이 기억해내는 듯 했습니다. 소영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몰랐어요.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소영이 왜 미안하지? 승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빠가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전쟁에서 사람들을 구하신 영웅이시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다음 날 막내 아들 현우도 찾아왔습니다. 48세의 현우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불효자 현우입니다.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승호는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야, 우리 막내 현우지. 승호가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 줄 몰랐다고요. 미국에서 급히 귀국한 큰아들 재민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55세의 재민은 30년 만에 아버지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재민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재민아, 우리 큰아들 재민이 왔구나. 승호가 반가워했지만 재민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원망과 새로 알게 된 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재민이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영웅이든 뭐든 우리를 버린 건 사실 아니야. 사업 망하고 나서 우리한테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이고. 형, 그럼 말하지 마. 소영이 재민을 말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야.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아버지가 전쟁에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어. 그때 영철이 나서서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내 아버지와 3년을 같은 방에서 살면서 지켜봤는데
그분은 매일 너희들 걱정만 하셨어. 정말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정말이야. 밤에 잠꼬대로도 내 자식들 잘 지내고 있을까 하고 말씀하시거든. 영철의 말에 재민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연락 안 온다고 속상해 하시면서도 바쁘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려고 하셨어. 재민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괜찮다, 재민아. 승호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들이 잘 살고 있어서 아빠는 행복해. 승호의 따뜻한 말에 재민은 더욱 울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가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요양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김태호 국회의원, 박민석 회장, 정상우 원장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정장을 입고 와서 승호 앞에서 깊이 절했습니다. 선배님, 김태호 의원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뵙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승호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들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누구시지? 저를 아시나요? 박민석 회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박민석이에요. 1967년 꽝성에서 형님이 구해주신 박민석 말이에요. 정상우 원장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정상우입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었을 때 형님이 업고 나와주셨잖아요. 승호는 서서히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아, 태호, 민석, 상우. 너희들이구나. 많이 컸네. 승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더욱 감격했습니다. 재민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국회의원과 대기업 회장, 병원장이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승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이대성 회장은 전국의 백마부대 전우들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전우는 내일 새벽 6시까지 햇살 요양원 앞에 집결하십시오. 우리의 영웅 이승호 전우를 모실 준비를 하겠습니다. 퇴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전국의 백마부대 전우들이 모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100대의 차량으로 승호를 모시고 새로운 거주지로 향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승호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승호가 가끔 중얼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퇴소 당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햇살 요양원 앞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백마부대 전우들의 차량이었습니다. 각 차량마다 태극기와 백마부대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엄숙함과 감격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차량들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대성 회장이 확성기를 들고 전우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전우는 정렬해서 경례 자세로 대기하십시오. 우리의 영웅 이승호 전우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100명의 할아버지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요양원 안에서는 승호가 퇴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할아버지의 옷을 정리해드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고맙네, 수진아. 승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철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승호야, 넥타이 메어줄게.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두 할아버지는 서로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승호의 자녀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재민은 어제 미국에서 도착했고 소영과 현우는 이른 아침부터 요양원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재민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응, 다 됐어. 그런데 뭐가 이렇게 큰 일인지 모르겠네. 승호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요양원 앞에 줄지어 선 100대의 차량이 보였습니다. 저게 다 뭔가? 승호가 놀라워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김태호 국회의원, 박민석 회장, 정상우 원장이 요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정장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모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김 의원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강원사 원장이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저희 요양원에 계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나와서 승호를 배웅했습니다. 드디어 승호가 요양원 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100명의 전우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충성! 웅장한 함성 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승호는 그 순간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85세의 노인이었지만 군인의 혼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로 답했습니다. 충성! 승호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우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기상이 살아있었습니다. 모든 전우들이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태호 의원이 앞으로 나서서 승호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국가유공자 최고 등급 인정서와 30년간 미지급된 보상금을 전달드립니다. 김 의원이 공식 문서와 수표를 건네드렸습니다. 박민석 회장이 다음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새로운 거주지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24시간 간병 서비스와 최고급 시설을 마련했어요. 박 회장이 깊이 절하며 보고했습니다. 정상우 원장도 약속을 전했습니다. 형님, 전담 의료진을 구성해서 24시간 건강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신 치료법으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어요. 원장이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승호의 자녀들도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재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평생 모시겠습니다. 소영과 현우도 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수진이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진짜 영웅이 누구인지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스승이에요.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철이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승호야,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두 할아버지는 꼭 껴안으며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대성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이승호 전우님, 당신은 우리 7명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7명이 사회에 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당신 한 사람의 용기가 수천 명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앞으로 외롭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전우들이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습니다. 100대 차량 행렬이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차량에는 태극기가 휘날렸고 승호는 두 번째 차량에 탔습니다. 차창을 통해 손을 흔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거리 시민들이 모두 멈춰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어떤 시민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영웅의 귀향이었습니다. 차량 행렬은 천천히 서울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지켜봤습니다.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많은 차가? 베트남 전쟁 영웅이시래요.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시민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거주지에 도착한 승호는
전우들과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형님, 이곳이 새로운 집이에요. 박민석 회장이 안내했습니다. 승호는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 24시간 간병사분도 계시고 의료진도 상주에 계세요. 정상우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찾아뵐게요. 이대성 회장이 약속했습니다. 승호는 정원 벤치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자녀들, 전우들, 그리고 자신이 구한 사람들까지. 비록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이. 승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영웅이 드디어 마땅한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승호는 새로운 집 정원에서 전우들,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자녀들도 교대로 와서 모실 것입니다. 의료진이 건강을 돌봐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영웅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승호가 새로운 집 정원에서 전우들,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 위의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영웅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30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선행이 수천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이승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메시지였습니다. 몇 개월 후 승호 기념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의 영웅적 행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년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 배우고 갑니다. 승호는 지금도 새로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전우들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자녀들도 교대로 와서 효도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아픈 기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웅의 귀향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승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7명의 생명을 구했고 그 7명이 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선행이 수천 명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진정한 영웅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30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